평창동의 아침은 서늘한 공기마저 부유함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북악산의 전기가 짙게 내리쬐는 고즈넉한 한옥저택 그곳은 선진그룹 권지혁 회장의 고고한 왕국이었다. 전통적인 처마의 곡선 아래 현대적인 통유리가 서울의 하늘을 담아냈고 잘 가꾸어진 정원의 소나무는 수백 년의 침묵으로 주인의 권위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이따금 들려오는 풍경 소리뿐이었다.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식탁 권지혁 회장은 폴리시드 마호가니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두 여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밖에서 내리는 옅은 안개처럼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의 앞에 놓인 두 장의 검은색 신용카드는 마치 소리 없는 권력의 징표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잠시 후 그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실내의 공기를 갈랐다. 각자 하나씩 가지도록 해요. 원하는 대로 쓰고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니까. 그의 말에는 조용한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두 여자가 앉아 있었다. 한유진 실장 30살의 그녀는 날카롭고 화려한 인상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길고 우아한 손가락이 뻗어나와 카드 하나를 집어들었고 악어 가죽 지갑에 익숙하게 밀어 넣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한 줄기 흥미로움과 어쩌면 굶주림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런 건 처음이네요. 72시간 동안 한도 없는 카드라니 꿈만 같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아양과 야망 사이를 오갔다. 그녀 옆에는 박서연 29에 그녀가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수수한 회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이 대화의 일부가 되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검은 카드를 마치 폭발할지도 모르는 물건처럼 바라보았다. 저는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권지혁 회장의 옅은 푸른 눈이 분노가 아닌 호기심으로 가늘어졌다. 이유가 뭐죠? 서연은 유진을 흘긋 쳐다본 후 다시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저는 그저 이 댁의 가정부일 뿐입니다. 제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권 회장은 턱 밑으로 손가락을 모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요점이 그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보려는 거니까. 한유진 실장은 고개를 까닥이며 서연을 향해 눈썹을 치켜세웠다. 이 불균형을 명백히 즐기는 태도였다. 권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72시간입니다. 어떤 제약도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나는 두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될 겁니다. 박서연은 작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가 혹시 실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이죠. 서연이 여전히 망설이자 권 회장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듯 날카로운 말을 덧붙였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만드는 동안 당신은 계속 바닥이나 닦는 게 더 편한가요? 그의 말은 잔인함보다는 진실함 때문에 더 아프게 박혔다. 서연의 가슴이 자존심이 아닌 두려움으로 조여왔다. 그것은 평범한 서민의 딸로서 너무나 잘 아는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분수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설명 없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결국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남은 카드 한 장을 감싸 쥐었다. 그 순간 게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유진은 이미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에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명예의 훈장처럼 검은 카드가 들려 있었고 청담동 명품거리에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선글라스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무대에 선 여배우처럼 우아한 걸음으로
샤넬 부티크에 들어섰다. 매장 직원은 그녀를 알아보고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VVIP 고객을 맞이했다. 그녀의 이런 세상에서는 겸손함이 아니라 존재감이 보상을 받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800만 원짜리 클래식 핸드백을 구매했고 곧이어 버버리의 실크 트렌치코트를 골랐다. 다음은 주얼리였다. 반클리프 아펠 매장에서 섬세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각 매장에서 셀카를 찍었지만 누구에게도 전송하지 않고 미래의 자산이 될 증거처럼 저장해 두었다. 모든 소비는 단순한 취향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한편 박서연은 화려한 도심에서 떨어진 작은 동네의 허름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앉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지갑 속의 카드는 테이블 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따금씩 카드를 반납하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명품 브랜드 이름 대신 다른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서울 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시설, 위기 아동지원센터. 수많은 검색 결과 속에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낡고 작은 벽돌 건물 사진이었다. 페인트는 바래고 계단은 비뚤어져 있었지만 희망 엄마의 집이라는 손으로 쓴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그곳에는 절박함과 희미한 온기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2시간 후 박서연은 바로 그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친 미소와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진 나이든 원장이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 원장은 곧 들이닥칠 겨울을 대비한 난방시설 수리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 외투가 절실하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날 저녁 박서연은 권지혁이라는 이름으로 희망 엄마의 집에 2천만 원을 송금했다. 사진도 인터뷰도 없었다. 오직 계좌 이체 기록과 손으로 쓴 작은 메모만 남았을 뿐이었다. 아이들에게 부디 너희의 밤이 따뜻하기를.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 돈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 선행 또한 자신의 이름으로 남길 수 없었다. 권지혁 회장은 서재의 깊은 가죽 의자에 몸을 묻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책상 위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그의 화면에 핑을 울리며 전송되고 있었다. 각각의 스와이프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는 묵묵히 그 이야기들의 심판자가 되었다. 예상대로 한유진의 카드 내역이 먼저 화면을 채웠다. 한유진 샤넬 8-250 1000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한유진 까르띠에 옷 600 펜더드 까르띠에 워치. 한유진 3000 비벌리힐스 프라이빗 페이셜 트리트먼트. 권 회장은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았다. 그녀의 야망과 욕망은 언제나 투명하게 드러났고 그는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기회를 활용하는 법을 아는 여자였고 그는 그 점을 높이 사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음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권지혁 20천 1000원 희망 엄마의 집. 권지혁 30천 1000원 푸른솔 아동센터. 그는 자신이 그런 기부를 한 기억이 없었다. 빠른 추적 결과 그 거래에 사용된 카드는 두 번째 카드, 즉 박서연에게 준 카드임이 확인되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두 손은 깍지를 낀 채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새 신발도 새 옷도 SNS를 통한 과시도 없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의 이름은 권지혁이었다. 그녀는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조용한 선행과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라는 듯이 그날 밤 박서연은 차고 위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쥔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액자에 담긴 어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책감이 아니었다.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시도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택의 다른 편에서 권지혁 회장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벽난로 옆에 앉았다. 그의 아내 수아가 앉던 낡은 흔들의자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로 창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책장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꺼내 들었다. 책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어. 대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단 말인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권지혁 회장의 무심함이라는 두꺼운 갑옷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존중이었고 동시에 감탄에 가까운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는 박서연이라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가정부의 이름과 얼굴을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권지혁 회장은 두 여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 요청은 이례적이고 공식적이어서 저택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그들은 금과 목재 조각으로 장식된 웅장한 식당에 모였다. 권 회장은 예전에 아내 수아가 이곳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곤 했던 것을 떠올렸다. 화려했지만 온기가 있었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유진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나타났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거의 승리의 기운이 뚝뚝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 자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축배의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박서연이 조용히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깃이 살짝 다른 옅은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권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손도 대지 않은 위스키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지만 정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72시간이 있었소. 그리고 이미 당신들이 걸어온 길은 이보다 더 다를 수가 없겠지. 한유진은 고개를 기울이며 대답했다. 이것이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돈을 쓰는지에 대한 시험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장님. 아니었소.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소비가 무엇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지. 박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칭찬도 비난도 원하지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저 벽의 일부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밤 권 회장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희망 엄마의 집 원장에게서 이메일을 한 통 받았소. 내가 한 적 없는 기부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지. 한유진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녀는 알았다. 권 회장은 박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 여인이 조용히 찾아와 자신의 이름은 남기지 않으면서 기부금은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더군. 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목덜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권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왜 그랬소?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마치 고층 빌딩 옥상 가장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회장님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카드를 주셨습니다. 다른 분의 친절을 빌어 제 공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길게 늘어졌다. 한유진은 눈을 굴리며 비웃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을 포상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권 회장은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박서연을 보고 있었다. 고용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최악의 모습만 너무 많이 봐온 한 남자가 방금 더 나은 것, 희귀한 것을 목격한 눈빛으로. 그는 이어서 한유진에게 고개를 돌렸다. 한 실장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소? 유진은 이번에는 날카롭게 미소 지었다. 저는 살아가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야망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험이었다면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을 뿐이죠. 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나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수아재단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요. 두 여자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박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소박한 블라우스와 겁먹은 눈빛을 꿰뚫어 보며 그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을 박서연 씨가 맡아주었으면 하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전날 밤의 충격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서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비현실적이었다. 그녀가 본관 사무실을 지날 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가 성녀라도 되는 척하는 건 그만두자고요. 한유진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세상에 검은 카드를 손에 쥐었다고 갑자기 덕망의 상징이라도 된 줄 아나 봐. 그건 친절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교묘한 계산이지. 젊은 남자 직원의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도 실장님 회장님께서는 꽤 감명받으신 것 같던데요. 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그분 같은 남자들은 겸손을 보면 감동하기 쉬워요. 그게 자신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하니까. 그 여자는 지금 장기전을 두는 거라고요. 서연의 손이빨래 바구니를 쥔 채 하얗게 질렸다. 뺨이 달아오르는 것은 창피함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날 오후 권 회장은 그녀에게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넸다. 아내가 쓰던 서재요. 그녀가 남긴 곳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해요. 그의 말에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 무거운 신뢰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서재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마치 너무 멀리 치워둔 기억처럼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곳에는 수아 여사가 남긴 노트와 편지일기, 그리고 보호시설 설계도와 전국 각지의 여성들에게서 온 편지들이 상자 가득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기록들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활동 계획이 아니라 한 사람의 뜨거운 진심이었다. 한 편지는 서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12년 전에 손으로 쓴 시간이 흘러 잉크가 바랜 편지였다. 나 이후에 이 일을 계속할 누군가에게 당신은 박수받지 못할 겁니다.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심지어 폄하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세요. 어떤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런 싸움들이 모든 것을 바꾸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사이 한유진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전 동료들에게 연락해 권 회장의 저택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용히 암시했다. 가정부였던 애가 갑자기 재단을 운영한대. 착하긴 한데 순진해 빠졌지. 회장님이 감정에 휘둘려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야. 그녀는 친구와의 브런치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 후 소문의 톤은 바뀌었다. 그 여자가 회장님을 조종하고 있어. 그녀는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언가 숨기는 게 있어. 서연은 소문을 듣기 전에 먼저 느낄 수 있었다. 저택의 직원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인사는 건성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요청은 갑자기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되기 일쑤였다. 세탁물은 늦게 수거되었고 배달된 물품은 전달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노트 몇 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복도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장님도 곧 지겨워지실 거야. 다음 달이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지. 학벌도 외모도 안 되잖아. 2주 안에 망신당할걸. 그들은 그녀가 복도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알았더라도 그들은 똑같이 말했을 거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삼켰다. 권지혁 회장의 태도는 다시금 공식적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 커피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그의 질문은 계산된 듯 신중해졌다. 그의 방문은 짧아졌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예정되어 있던 회의마저 간결한 메시지 하나로 취소해버렸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 회의는 다음에 합시다. 박서연은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몇 년 전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던 병원에서 느꼈던 그 서늘함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저택의 안뜰에 앉아 소나무 가지 사이로 깜박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정보 없음. 무시할까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속삭였다. 박소연 씨 되십니까? 한 여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최은영입니다. 푸른솔 아동센터에서 일했었죠. 지난주에 보내주신 기부금 때문에. 그냥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의 목이 메었다.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게. 최은영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온전히 서연 씨의 것이었고 저희는 그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복도에 서연 씨가 남긴 쪽지를 붙여놓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란다라고 쓰인 그 쪽지요. 아이들이 매일 아침 그 쪽지를 소리내어 읽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한쪽 뺨으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오랫동안 차가운 공기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수아의 서재로 가지 않았다. 곧장 권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혼자서 서류 더미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는 의자를 가리켰지만 그녀는 앉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문들 수군거림 사람들이 변해가는 방식까지요. 권 회장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나도 몇 가지 듣긴 했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물었다. 그 소문들을 믿으십니까, 회장님? 그는 그녀를 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녀 어깨의 긴장감, 눈 속의 피로감, 그리고 절망이 아닌 신락 같은 존엄을 붙들고 있는 조용한 간청을. 지금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 그가 인정했다. 서연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더 아팠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저는 이 중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카드를 주셨고 저는 제가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유산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경쟁하거나 야망을 향수처럼 두른 사람과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 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만약 제가 회장님을 조종하려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녀가 덧붙였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시오. 열쇠도 계획도 그 꿈까지도요. 그가 침묵하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신뢰를 받으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바닥을 닦으러 왔을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지금 회장님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쩌면 이 유산은 처음부터 제가 짊어질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서연 씨. 그녀가 멈춰 서자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오. 나 자신을 의심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믿었을 때 나는 3년 뒤에 그 사람을 땅에 묻어야만 했으니까.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나는 두렵소. 그가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당신을 믿는다면 그것마저 잃게 될까봐. 일요일 아침은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려는 듯 부드러운 눈과 함께 찾아왔다. 권 회장의 저택은 얇은 흰색 막 아래에 놓여 마치 때 묻지 않은 새 캔버스 같았다. 하지만 그 벽 안에서는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그림자처럼 낡은 의심들이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서연은 권 회장이 아닌 낯선 목소리의 부름을 받았다. 박서연 씨, 김 변호사님께서 동쪽 응접실에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녀는 집사를 따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으로 향했다. 동쪽 응접실은 대화보다는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처럼 화려하고 고요했다. 대리석 벽난로에서는 불이 타닥거리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강철 같은 회색 수염에 이사회와 배신을 모두 겪어본 듯한 눈을 가진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박서연 씨, 저는 에버필즈의 김상현입니다. 권 회장님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저희는 권 회장님의 재산 및 자선 활동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서연 씨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제 이름이요? 그녀가 놀라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그녀를 살피며 말했다. 네. 박서연 씨의 주도에 자선 신탁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더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다른 남자가 덧붙였다. 비영리 단체 지도 경험이 전무하고 경영학 학위나 공식적인 자격증도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녀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곳에서 가정부로 고용되셨고요. 젊은 남자는 그의 표정에 스치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통상적이지 않죠. 그의 목소리는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지만 전문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의도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서연 씨. 대외적인 인식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녀는 마비된 듯 응접실을 나섰다.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피곤했다. 뼛속 깊이 스며드는 종류의 피로감이었다. 그녀는 수아의 서재로 돌아와 낡은 의자에 앉아 담요를 어깨에 더 단단히 둘렀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권지혁 회장이었다. 그는 초대받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이 올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어야 했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을 보내셨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들을 막지도 않았소.
서연은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재단의 유산을 걱정하고 있어. 내 판단력과 재단이 미래에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말이오. 회장님께서는요, 회장님께서도 걱정되시나요?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이런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소. 내가 아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책임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말이오. 그녀는 대답 대신 몇 주 동안 채워온 노트를 꺼냈다. 페이지마다 계획 예산 일정 지도, 그리고 그녀가 이미 만났던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러 보호시설 책임자들로부터 받은 협력 의향서도 있었다. 권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았다. 이걸 벌써 다 만들었단 말이오. 그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저를 의심하는 동안 저는 일했습니다. 그는 페이지들을, 그리고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믿소. 다른 분들은요? 그녀가 물었다. 그들은 내가 처리하겠소.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한유진은 아직 그녀의 패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주 주말 선진재단의 연례봄 만찬회가 서울 시내의 한 그랜드 호텔 볼룸에서 열렸다. 그것은 오래전 수아 여사가 시작한 행사로 샹들리에 아래에서 기부자들과 지도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하며 모이는 밤이었다. 박서연은 지금껏 이런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짙은 녹색 드레스를 입었다. 목에는 수아의 낡은 로켓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갔다.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들은 수근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유진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그녀는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날카롭게 자른 유리처럼 예리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다가왔다. 박서연 씨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용감하네요. 여기는 제 자리이기도 합니다, 실장님. 서연이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올해는 아닐걸.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스포트라이트를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둬요. 서연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럴 계획입니다. 매 순간을요. 그날 저녁 늦게 권지혁 회장이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볼륨이 어두워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고인이 된 아내 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믿었던 조용한 손들이 행하는 신성한 일에 대해 말했다. 그 믿음은 수아 재단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를 이끄는 저 여성 안에서 계속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는 서연을 가리켰다. 내가 그녀를 선택한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오. 그녀가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내게 다시금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오.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박서연이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할 바로 그 순간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권 회장 뒤에 프로젝터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없던 일이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서연이 식료품점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흐릿한 CCTV 영상이었다. 다음 클립은 그녀가 병원 응급실 입구 밖에서 눈에 띄게 괴로워하며 서성이는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진료소 접수처에서 보험 없이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조용히 언쟁하는 그녀의 목소리 녹음 파일이었다. 그 이미지들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적이고 침해적이었다. 맥락 없이 뒤틀린 사적인 순간들이었다. 권 회장이 날카롭게 돌아보며 소리쳤다. 당장 꺼 기술 담당자가 허둥지둥 그것을 끄려고 애썼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한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이게 바로
저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녀는 방 안의 사람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계획이 아닌 동정심으로 움직이죠. 이것이 우리가 맡기려는 유산의 모습입니까? 방 안은 수군거림으로 폭발했다. 서연은 앞으로 나섰다.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하고 강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진이 던진 말은 독이 묻은 화살처럼 연 회장에 퍼져나갔고 박서연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수치심에 몸을 숨기는 대신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진실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녀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네 화면에 나온 사람 저 맞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고 돈이 없는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병원에 애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낄 때 병원 로비에서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인간이게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유진에게 향했다. 만약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서 실격시킨다면 아마도 이 시스템 전체가 누군가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방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방 뒤편에서 한 여성이 일어섰다. 지난번 지역센터 발표회 때 봤던 희망 엄마의 집 원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분은 아무도 제 딸을 돕지 않았을 때 제 딸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저런 지도자를 따를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다른 여성이 일어섰고 또 다른 남성이 일어섰다. 곧 방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박서연이 조용히 도왔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었다. 한유진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계산에 실패했다. 그녀는 박서연의 조용한 선행이 이미 그녀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권지혁 회장이 박서연의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한유진을 향해 선언했다. 더 이상의 게임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우리는 진실성을 선택하고 그 곁에 설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지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결이었다. 한유진의 완벽하게 계산된 세계가 그녀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뾰족한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려 퍼지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방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 끝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더 커져서 거대한 파도처럼 박서연을 감쌌다. 그녀는 의심의 시선이 아닌 존경과 지지의 시선 속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불길 속에서 그녀는 재가 되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벼려졌다. 만찬 회장의 소라는 마치 격렬한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 정적처럼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 회장의 책상 위에 한유진의 간결한 사직서가 놓여 있었다.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도 없었다. 그는 말없이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녀의 전쟁은 화려하게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이슬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야망은 그녀 자신을 삼켜버렸다. 봄은 아스펜의 부드러운 숨결처럼 찾아왔고 녹는 눈은 그 아래의 푸른 새싹을 드러냈다. 박서연에게 날씨의 변화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 즉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던 존재감의 해빙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수아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나들목 쉼터의 착공식은
요란한 언론 행사 없이 진정으로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촐하게 열렸다. 박서연은 안전모를 쓰고 소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피난처를, 그리고 잊혀진 존엄성을 위한 기념비를 짓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가정부가 아닌 뚜렷한 비전을 가진 리더였다. 행사가 끝난 늦은 오후, 그녀는 홀로 남아 이제 막 기초공사가 시작된 부지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권지혁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과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건물의 뼈대를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 회장이었다. 아내는 늘 이런 그림을 꿈꿨소. 계획서에만 머무는 자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닿는 온기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서연이 대답했다. 수아 사모님께서는 지도를 그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단단한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권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용주가 직원을 보는 시선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와 존중의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죽은 아내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서연이라는 한 여성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유산을 창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소. 이건 이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니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박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짓고 있었다. 희망. 그녀의 침묵 속에 담겨있던 가장 깊은 울림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